자, 이제 여러분과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케플러는 여기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냐면 케플러의 스승이자 동료였던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덴마크의 천체물리학자예요. 그리고 이쪽은 독일의 천체물리학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약간 시대 배경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때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케플러 법칙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티코 브라헤와 여기 케플러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를 봐요.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은 아직 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 뉴턴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연도를 보게 되면은 바로 뉴턴이 태어나기 바로 전때예요. 전때. 그래서 여기는 바로 뉴턴이 태어나기 전때에 훌륭했던 두 명의 이렇게 과학자예요. 근데 케플러가 지금 우리는 케플러의 법칙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주제로 논할 거냐면 이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했던 바로 천문학에 대한 자료를 이어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케플러가 이거를 세 가지 법칙으로서,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타원궤도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세 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아직 뉴턴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만원경 같은 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만원경을 이용을 해서 천체를 처음으로 관측한 사람은 갈릴레이예요. 근데 여기는 티코 브라헤는 바로 그 갈릴레이보다도 약간 전대예요. 그다음 여기는 티코 브라헤는 어떻게 천체 운동을 관찰을 했냐면 정말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눈으로 관찰을 했어요. 눈으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걸 모간 관측이라고 해요. 눈으로 별들의 위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 기록을 자그마치 어느 정도 해놨냐면 약 한 20년이 넘게 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다 혼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던 독일의 천체물리학자였던 케플러를 불러와요.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케플러가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다시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할 거는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 그 주제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분인 거고, 여기에 티코 브라헤의 업적을 또 하나를 예를 든다면 티코 브라헤가 여러분들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 알죠? 초신성 할 때 노바라고 하는 거, 슈퍼노바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신성이라고 하는 노바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붙인 분이 여기에 있는 그 티코 브라헤예요.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가 1572년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밤하늘 별자리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라는 거 알아요? W자로 되어 있는 거, 별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자리, 바로 그 별자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별자리 주변에서 갑자기 또 하나 밝은 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자그마치 한 18개월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우주 현상에서 뭐 초시성 폭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서 이거는 천체 현상 중에서 하나로서 또 다른 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냈던 분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별을 우리가 노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노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초신성 폭발을 슈퍼노바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한 4, 5년 정도 뒤에 또 하나 혜성을 관찰을 했어요. 혜성을 관찰을 해서 이것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혜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주 바깥에서 날아와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지구 사이를 통과를 해서 다시 우주 멀리로 나간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가 또 그 혜성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지구 바깥에 있는 천체 문제다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 여기 있는 그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티코 브라헤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이제 그분의 업적을 이어받았던 여기 케플러의 세 가지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케플러의 이 세 가지 업적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케플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던 거 아까 이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타원궤도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그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중합을 해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뉴턴보다 약간 선배로서 엄청난 공헌을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근데 법칙은 정말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 시대 배경을 잠깐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아직 코페르니쿠스가 여기 보면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동선이 맞는지 또는 천동선이 맞는지 서로 한참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두 분의 과학자는 원래는 자기들이 연구한 관측 결과로 봐서는 여기에 특히 티코 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구한 관측 결과로 봤을 때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이 틀린 것 같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는데 참 애매한 입장을 취해요.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적인 입장을 택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렇지가 않고 그 전에 한참 그리스의 철학자죠. 그쪽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나머지가 다 지구 중심을 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천동설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에 중간적인 단계를 이렇게 택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이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티코 브라이가 평생을 거쳐서 연구를 해놨던 이 업적을 받아들인 여기에 있는 케플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낸 세 가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있는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으로서 딱 증명을 하자마자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티코 브라이가 수십 년 동안 관측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을 내놨기 때문에 이때부터 드디어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정말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슬슬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이 뉴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뉴턴이 해결한 게 그러면은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돌게 만드나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뉴턴이 그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이제 시대 배경은 대강 알았을 테고, 바로 그래서 여기 케플러의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라고 하는 자체의 운동들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있는 별들이나 천구나 태양이나 달의 운동들은 완전한 구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케플러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티코 브라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궤도를 추적해 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험 자료예요. 그랬더니 이게 원형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이심률을, 찌그러진 정도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긴 도는데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타원 형태로 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타원 궤도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는 원형 형태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식이 써있는데 저거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 건데 여기를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일정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면적, 속도, 일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 거예요. 공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벡터 하나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R 벡터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어느 정도 돼요? 1AU라고 하는 거리. 그쵸? 1천분 단위. 이거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아주 멀고 지구가 약간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만큼을 우리가 거의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사를 시켜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임의의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dr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면적 속도 일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 그러니까 이 선분 자체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만큼 면적, 여기 뒤꿈치 면적을 이렇게 쓸고 지나갈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20류를 찌그러진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바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가는 면적이나 태양에 지구가 가까워졌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그림은 극단적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여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 가까이로 가면 면적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위에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면적 속도가 일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면적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부분, 이 면적을 dA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전체 면적의 일부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 있는 벡터, 이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벡터를 평행이동시켰어요. 여기에 있는 벡터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dA라고 하는 거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일 거잖아요. 이 면적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2분의 1이에요. 어떤 면적에? 평행사변 면적에. 사변 면적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평행사변 면적의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논리를 전개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평행사변 면적의 2분의 1인데 우리가 평행사변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식을 이해를 해봐요. R 벡터에다가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여기에 dr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A 벡터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 임의로 A 벡터를 잡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B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진 필이 여기는 A에 여기가 보면은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쪽이 A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B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A, B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잖아. 그쵸?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밑변에다 높이를 구한 건데 밑변의 길이는 지금 B인 거고 크기는, 그리고 높이는 A 사인 세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둘을 곱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참고로요. 참고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A, B에 이렇게 사인 세타 꼴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얘는 외적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말했듯이 이만큼은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방향성분을 만약에 임의의 방향 해가지고 그냥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향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A 크로스 B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A 크로스 B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크로스 DR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린, 그쵸? 이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에 dr이 있어요. 근데 이 dr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시간에 대한 변화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공간에 대한 경우고 여기는 시간이니까 공간을 통과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니? 라고 질문하면은 여기는 속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에 대한 정의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참고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dr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dr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속도에다가 얘 속도예요. 속도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v라고 하는 속도예요. 속도. 그러면 요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dr이 v에다가 시간을 곱한 꼴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2분의 1에 여기는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r 벡터가 이렇게 있고 dr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식에 의해서 여기를 이렇게 빼올게요. 요 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속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시간을 곱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만큼은 도대체 뭐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혹시 직감적으로 감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참고로 해놓고 생각을 하면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꼴이었냐면 여기에 R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운동량을 이렇게 선운동량을 곱해준 꼴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여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R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여기 지금 태양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구의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m을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r 플러스 v의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를 질량을 가지고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r 플러스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이건 어떻게 쓰냐는 거냐면 이렇게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질량으로 나눠준 값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상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운동량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하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면 토크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R 벡터에다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토크 값은? 여기 혹시 눈에 보여요? 이 토크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결정을 하려면 힘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힘은 지금 어느 쪽인 거예요? 지금 힘은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중력의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과 여기 있는 중력을 한번 비교해봐요.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단위 벡터가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벡터니까 크기와 벡터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R 벡터에다가 이렇게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힘이 있으니까 힘도 크기로 쓰고 그리고 단위 벡터를 지름 방향이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R 크로스 R로 단위 벡터가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나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날 때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크기에 사인 세트한 거죠. 사인 세트가 지금 몇 도예요? 0도예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여기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값이 얼마인 거냐면 이 토크는 0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토크의 값은 0인 거예요. 바로 요 경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토크하고 가군동량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또 알 거예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가군동량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량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여기에는 토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위쪽에서 토크가 다음과 같을 때 0이에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0이 되려면 이제 우측각이 0이 되려면 틀림없이 시간에 따라서 가운동량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려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값이어야 돼요? 맞아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얘가 상수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수. 그러니까 가운동량 벡터라고 하는 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그냥 L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쪽에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유도를 했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R 크로스 V라고 하는 거를 여기 M분의 L 벡터로 가구동량 벡터로 쓸 수가 있는데 가구동량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상수예요. 상수니까 우리는 이거 개념을 도입을 여기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2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쓸 때 상수로 직접 쓸게요. 그러면 M분의 L에 이렇게 DT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두 개념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두 개념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쪽을 이렇게 가면은 헷갈릴 테니까 여기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해가 갔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부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dt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다 브루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은 어떤 꼴이냐면 dt에 저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da가 나올 테고 이쪽은 2n분의 l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가부동량도 여기에서 상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면적을 관찰을 했을 때 이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뜻인 거예요. 일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했듯이 같은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논리 자체가 좀 처음에 보면 복잡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쓴 검은색깔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나머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세부 텀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알아봤고 아까 세 번째 법칙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기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기의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원래는 이것처럼 이렇게 지구가 태양주위를 타원 형태로 돌아요. 하지만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근사를 먼저 시킬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원형 형태로 이렇게 돈다라는 조건 내에서 먼저 주기의 법칙을 논할게요. 자, 그러면 주기의 법칙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만큼에다 쓰죠. 여기에다가 주기의 법칙이라고 쓰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원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원운동을.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를 이제부터 여기에서 법칙을 찾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태양 주위로 여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구도 행성이니까 지구가 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요? 맞아요. 만유인력 때문에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운동 자체는 우리가 구심력을 받는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말이에요. 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만유인력인데 이 만유인력은 구심력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의 중심적으로 힘을 받는다고. 여기에서 제가 힘을 그릴 때 여기 태양 쪽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를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아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의 곱에 이렇게 비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우주 보편 상수 또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유인력 상수를 일반적으로 G자로 이렇게 써줘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구심력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질량에다가 이렇게 R분의 V 스퀘어꼴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구심력에 대한 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논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2πr이라고 하는 원을 주기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원주율 2πr을 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속도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먼저 여기 질량은 없어져요. 그리고 단순하게 시키면은 여기는 gm꼴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r 스퀘어가 있어요. 제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쪽에 m은 없어졌고, r이 이렇게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주기라고 하는 자체를 t로 쓰는데, 이 주기는 2πr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형 트랙을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돌면은, 속도가 빠르면은 주기가 짧은 거고, 속도가 느리면은 주기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를 2πr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주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쪽에 있는 식처럼 주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주기의 법칙이니까 주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고로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주기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나머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밑에 쪽 보면은 이만큼 상수값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거리의 상승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 텀은 여기가 제곱을 했고, r 하나는 아래쪽하고 제곱이니까 하나는 없어진다고 보면은, 그러면 그거랑 해서 우리가 상승꼴로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4π 제곱꼴이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는 gm꼴로 이렇게 나눠줄 꼴이 들어가요. 여기는 사두 상수, 파이브 상수, g라고 하는 것도 만유인력 상수 또는 우주 보편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 태양의 질량이니까 다 상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리고 여기 주기는 여기 보면 제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제곱이 붙어주면 돼요. 그래서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이 주기, 이만큼 돌아가는 주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반지름 아래 상승과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반지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원운동으로 봤기 때문에 원운동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얘처럼 이렇게 타원으로 돌죠. 타원으로 돌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눠서 긴 쪽, 여기 중심부터 긴 쪽의 반지름을 장축이라고 하고, 짧은 쪽의 반지름을 단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축의 반지름을 A로 써요. 그렇죠? 그리고 단축의 반지름을 B로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거를 우리가 타원 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만 장축의 반지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상수값이니까 그냥 상수값을 K로 쓸게요. 상수값을 여기를 K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을 타원운동에서 장축의 반지름을 A라고 했으니까 이게 A의 상승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 제곱이에요.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타원운동에 대한 우리가 케플러의 3법칙인 거예요. 주기의 법칙이 다음과 꼴로 같은 꼴로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U2에 이제 드디어 뉴턴이 나와서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 직전까지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타원궤도, 그리고 면적속도, 그리고 주기의 법칙으로 세 가지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뉴턴이 이걸 다 통합해서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각을 해내요. 여기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왜 역사상 가장, 지금 제가 뉴턴의 생각을 가장 위대한 생각으로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 뒤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케플러 법칙도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타원궤도의 법칙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면적속도의 법칙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주기의 법칙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여기를 한번 숙지하고 논해봐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논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